로버트가 마침내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은 가을 학기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였다. 그는 교수였고 강의 시간에도 내 이름을 호명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그전에도 내게 말을 건 적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강의실 앞쪽에 놓인 조그만 나무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 내 이름을 말한 것은 기억하기로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강의실 밖 뜰에는 흰색 눈가루가 10개 덮여 있었다. 일찌감치 도착한 학생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내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는 로버트가 칠판 앞에 서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나눠주던 기억이 난다. 그날 그가 나눠준 시험지에는 짧은 방정식 하나가 깔끔하게 타이핑되어 있었다. 그것 말고는 백지로 다른 표시나 지시사항이나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몇 시간 후면 이 방정식의 근원을 알게 될 터였지만 그 순간에는 그 방정식에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물리학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1시간이 안 되어 나는 동기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2명이 시험지도 제출하지 않고 뒷문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몇 다른 학생들은 마치 로버트가 불시의 마음을 바꾸리라고 기대하는 듯 그의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미안함이나 후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로버트는 들고 온 책을 읽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고 시험 시간이 끝나자 나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뜨곤 하자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내게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왔다. 헤더, 그가 말했다. 펜을 내려놓아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왜 내가 강의실을 나가지 않았는지, 그러기는커녕 왜 강의실 앞쪽으로 곧장 걸어가 로버트에게 시험지를 내밀었고 그가 내 풀이를 살펴보는 동안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었는지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가 내게 뭔가 격려의 말을, 뭔가 친절한 언사를 해주기를 바랐던 모양이지만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가 제출한 풀이를 들여다보던 로버트는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꼬깃꼬깃한 조그만 파란색 책을 가방에 밀어넣고 문가로 걸어가 버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가 코트를 걸치고 짐을 챙기면서 나를 향해 뒤돌아서더니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차 한잔 하겠느냐고 물어온 것은 한겨울이었고 땅 위에 눈이 벌써 30cm는 쌓였고 쉬 그렇게 여길만도 했는데 나는 그의 초대에 다른 뜻이 있다는 상상은 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30살이나 많은 노쇠한 남자였고 눈이 휘둥그레진 학부생을 자기 아파트로 유혹해갈 부류로는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을 테니. 아니에요. 나는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마시고 싶어요. 차.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멀리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었다. 강의실에서부터 로버트가 시내에 얻은 조그만 아파트까지는 지척이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눈과 얼음을 헤치며 터덜터덜 걷는 동안 그는 내게 기말고사 형편이며 크리스마스 방학 동안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때도 알았듯이 그저 형식상 하는 질문이었지만 나는 그가 내 대답에 보여주는 관심이 고마웠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차분하면서도 사려 깊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했다. 그는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듯 보였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래쪽을 흘끗 내려다보는 살짝 불안한 습관이 이상하게도 내 자신감을 북돋워 주었다. 우리는 강의실 밖에서는 얘기라곤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나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이미 핏속부터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 농담을 주고받기가 쉬운 나이 많은 남자들, 젊고 매력적인 여자를 앞에 두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무해한 존재가 되는 그런 남자들과 있을 때 느껴지는 따스함이었다. 로버트의 아파트는 캠퍼스 근처 한국 식당 위층에 있는 천장이 경사진 조그만 투 베드룸이었다. 물리학과 종신교수인 그 또래의 남자가 그런 곳에 살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 거실은 어두침침하고 퀴퀴했으며 페인트 칠된 벽은 얼룩덜룩했고 딱히 가구라고 부름직한 것도 많지 않아 낡은 책들이 꽂힌 책장 몇 개와 커다란 오크제 책상, 벽에 걸린 핑거 페인팅 몇 개가 다였다. 로버트는 집이 협소하고 어지러워 미안하다며 최근 들어 아내와 별거를 한 터라 임시로 그 아파트를 빌려 쓰는 중이라고 했다. 손가락으로 그린 벽에 걸린 그림들은 딸아이 솜씨라고 했다. 로버트가 내 코트를 받아주고 부엌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그 그림들을 재미나게 들여다보는 척했다. 아마 알고 싶겠죠. 그가 주전자물을 올리며 말했다. 뭘요? 자기가 방정식을 맞게 풀었는지. 아니요. 안 그랬다는 걸 아는데요, 뭘. 왜 그런 확신을? 그냥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개판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헤더, 교수들과 있을 때 늘 그런 언어를 사용하나요? 아니요. 강의 끝나고 아파트로 초대하는 교수님들하고 있을 때만 그렇죠. 그는 웃었다. 제가 방향을 올바로 잡긴 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하면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1년이 걸려서야 그 방정식을 완성했어요. 디렉 자신도 주석 없이는 재차 만들어내는데 애를 먹었고. 그런데 뭐에 홀려서 우리한테 그런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자만심은 물리학자에게 가장 큰 방해 요인이죠. 그는 스토브에서 주전자를 들어 도자기 포트에다 뜨거운 물을 옮겨 부으며 말했다. 뭔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발견의 기회를 없애버리게 되니까요. 제가 잘못 풀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맞지 않았으면 말이에요. 저를 왜 이곳에 초대하셨어요? 그는 거실로 걸어와 내게 찻잔을 내밀었다. 시험을 끝낸 유일한 학생이니까. 나는 그를 쳐다봤다. 해도는 풀이를 제출한 유일한 학생이에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해도는 통과했고. 그럼 이제 저는 A를 받게 되나요? 아니요. 차를 좀 얻어 마시게 되지요. 이후 우리는 그의 거실에 앉아 물리학에 대해, 디렉과 그 방정식의 근원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로버트는 내 삶, 가족과 친구들, 내가 자란 커네티컷의 작은 마을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는 동안 나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일렁임을 느꼈다. 그것은 내 또래 남자들과 있을 때 느껴지는 열띤 흥분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감정. 좀 더 부드럽고 보다 포괄적인 온기였다. 나는 그가 내게 숨김없이 질문하는 것과 내가 이야기할 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그는 나를, 내가 상상하기에 자신의 동료를 그렇게 대할 것 같은 태도로, 성인으로, 대등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는 내 어린 시절과 부모님에 대해 물었다. 어쩌다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학업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물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어느새 긴장을 풀고 어쩌다 내가 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지, 크리스마스에는 왜 집에 가지 않을 생각인지, 그리고 전 남자친구인 알렉스 페이더와는 한때 결혼까지 할 줄 알았던 사이건만 어쩌다 지금은 전화로 5단어 이상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지 그에게 줄줄이 늘어놓고 있었다. 그의 아파트는 따뜻했다. 창문 안쪽에 수증기가 부옇게 서리자 그는 단 한 번 히터를 줄이고 글렌 굴드의 희귀 녹음 테이프를 틀기 위해서 내 말을 끊었다. MIT를 같이 다닌 오래전 그부가 준 테이프라고 했다.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로버트는 그 많던 그부들이 어쩌다 연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자기를 비롯한 일단의 그부들은 어쩌다 교단에 서게 되었고, 나머지는 어쩌다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거나 재무 분야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역설의 환멸을 느끼기가 쉬워지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젊어서는 도전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저 피곤해지거든요. 모든 물리학자에게는 자기 너머 수준의 사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와요. 자기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준. 그렇게 그는 말했다.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도 보호조차도 그 지점에 도달했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음악과 같아요. 재능과 연습은 음악가를 멀리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굴두의 열광적인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상승을 향해 가는 아르페지오, 굉음을 향해 가는 크레센도.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정식을 내주신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방정식을 내준 거죠. 그래서 저를 이곳에 초대하신 거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군요. 그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순간 좁은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세미나에서 자신감이 넘치던 강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금 외로운 노인처럼 보였다. 그가 테이프를 바꾸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는 그가 전축을 향해 몸을 웅크렸을 때 사과하는 목소리로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내 친구는 나를 잊은 지 오래일 터였지만 나는 불현듯 다가온 그 저녁의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졌다. 로버트는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문가에 섰을 때 내가 코트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헤더. 그가 말했다. 나는 잠시 멈춰서 있다가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말했다. 저 역시 그러면 좋겠어요. 그 당시 나는 캠퍼스 동편에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브라운 대학 학생 대다수가 그렇듯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 여자아이들도 뉴 잉글랜드의 특권층 출신인 것처럼 보였다. 그 애들은 가난한 운동가의 표정을 지어버릇했고 대마초를 피워댔으며 샤워는 거의 하지 않았고 쿠스쿠스와 누에콩으로 연명했으며 기숙사 뒤에 자신들의 BMW를 잘 숨겨두었다. 거의 매일 밤 자기들 방에서 시끄러운 파티를 벌였고 나는 이런 늦은 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어느 날 열린 그런 파티에서 현재의 남편인 콜린을 만나게 됐다. 나는 그 다음 학기가 시작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그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콜린은 의대 예과 과정을 마치는 중이었다. 그는 상급생이었고 캠퍼스에서 제법 유명했으며 학교 기록을 갱신하여 대학신문에 정기적으로 사진이 실리는 수영선수였다. 돌이켜보면 콜린은 로버트가 아닌 모든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젊고 잘생기고 뻔뻔스러울 만큼 고집이 셌고 세계에 대한 건강한 낙관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데이트 첫날 그는 내게 말했고 그가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